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혐오살롱입니다. 오늘은 경남대 김근식 교수님,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님 모시고 국내 정치 현안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국내 정치부터 좀 풀고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체코에서 대통령이 돌아왔고 또 여당 지도부와 만찬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부분들이 좀 조율되는 단초가 되겠나 싶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만찬회동에서 단독 회동을 했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그거를 하자라고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근들이 언론에 먼저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용사는 오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대표 측 이른바 친한계에서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을 해야 한다, 요청했다, 이거를 언론에 흘렸나요? 그건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아니라고는 뭐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뭐 박정아 비서실장한테 그 이제 언론의 기자분들이 독대 요청을 했느냐라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 말을 하지 않았죠. 확인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지아 소속 대변인도 우리 쪽에서 먼저 그 기자들한테 말한 적은 없다라고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그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이제 용산에서는 분명히 이게 한 대표 측에서 흘린 거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누가 언론 플레이 했는지는 제가 볼 때 뭐 사실관계 확인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게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본질은 언론에 흘린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걸로 본질적인 것을 자꾸 피해가려는 저는 것밖에 안 된다. 본질은 만남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만남이 필요하면 뭐 언론에 흘렸든 말았든 또 기분이 좋든 나쁘든 만나주는 게 맞는 거고, 만남이 필요 없으면 만나면 안 만난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만남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언론 플레이가 중심의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만나서 한동훈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고 대통령은 왜 안 만들려고 하는지, 이게 본질이고 국민들도 그거에 궁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본질인데,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가 좋으면 누가 먼저 만남을 요청했느냐, 뭐 대통령이 먼저 했느냐, 대표가 했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둘이 만나서 어떻게 잘 대화를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인데, 그렇죠. 두 사람 사이가 워낙 깔끔하니까. 저 먼저 저기 김기식 교수님 물 한 잔 따라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뭔지 모르지만 따라드리죠. 원래 이거 술 먹어야 아니 되는데. 저 김기식 교수님 뵌지 한 10년 정도 쭉 배웠는데. 지난번 우리 추석 전에 했잖아요, 방송. 배웠는데 술 먹은 지가. 배우는데 있어. 한잔 드시죠. 이거 사케 조금 따면 다 먹어야 되니까 맞아요. 따지 말고 아깝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또. 좋은 거 보이고. 내가 집에 가져가겠다. 미안해요, 피디님. 근데 김기식 교수님하고 저랑 이렇게 정치적 성향은 좀 달라도 사실 많이 비슷해요. 약간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물도 따라주고 술도 따르는 사이인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20년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술도 많이 먹었어요. 한 분은 술 많이 먹고 한 분은 콜라 많이 먹고. 그렇죠. 근데 밥 먹고 그냥 무뚝뚝하게 딱 있다가 무슨 소문난만 하다가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만찬했는데 뭐 독대를 떠나서 정말 중요한 현안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물론 체코도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리오 대란 있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다 장식하고 있잖아요. JTBC가 주로. JTBC도 하고 있고요. 뉴스토마토도 하고 있고요. 쭉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상. 그런데 그런 얘기, 이런 반구도 없이 고기만 먹고 집에 갔다. 많은 국민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렇게 고기 먹을 때 이래도 갖고 먹어라. 배가는 세금 갖고 왜 고기 먹고 있냐. 그게 많은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 아니잖아요. 지금 아주 좋은 때가 아니거든요. 특히 의료 문제 아주 시급해요. 근데 고기 먹고 하고 사진 찍고 집에 가요? 말이 안 되죠. 특히 의료대란 같은 문제에서 서로 실존적인 혐오가 있어도 터놓고 풀어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하고 계속 자존심 싸움만 해요. 그건 제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두 사람이 검사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검사 못 벗은 지가 둘 다 얼마 안 돼요.
검사들이 뭐 김규식 교수님도 아시겠지만은 김 부장님도 아시겠지만은 갑오브 갑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본인이 구속시킨 사람 딱 앞에 수사할 때 이 사람이 딱 수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정도 급은 항상 우습게 봐요. 그럼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그러면 이 두 분은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분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시켰잖아요. 대통령직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근데 검사들이 대부분 저도 이제 검찰 쪽 분들을 보면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냥 자기 성질을 참거나 숙인 게 없다. 사실 정치라는 거는 정치라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누가 맞아요. 100% 맞는 건 없어요. 100% 맞으면 진지게 그렇게 했죠. 맞고 틀리고는 검찰의 영역이지만 그렇죠. 정치 영역에선 맞고 틀리고. 정치는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기 때문에 한쪽이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거는 이미 변했어요. 당연히 시정이 들어가죠. 저항이 없으니까. 안 된 거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저항하는 거는 그 나름의 논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설득과 이해 조정이 정치의 핵심인데 이 두 분은 그게 없어요. 그 자기 이제 자중만 갖고 싸우는 거죠. 그 지금 이제 박성태 소장님은 이제 윤한 두 당사자가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스타일이나 비슷한 대화 이야기를 화법의 했는데 문제로 이제 보시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평가는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달리는 사람이 누구죠?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이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매달리는 거 제발 만나주세요. 읍소하는 겁니다. 제발 만납시다. 지금 매달리는 걸 야멸차게 지금 끊고 있는 쪽이 어디죠? 그건 대통령 쪽이죠. 안 만날래. 너 밥만 먹고 가. 이야기는 하지 마. 안 만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둘 다 검사 출신은 맞지만 한쪽은 지금 굉장히 절실하게 읍소 매달리면서 진정성 있게 풀어보자. 내 말 좀 들어주세요라는 것이고, 한쪽은 뭐 계속 눈 마주치지 않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검사 기질 갖고 공통으로 보면 안 된다. 아니, 물론 대통령이 훨씬 심해요. 대통령이 더 나빴어요. 이거는. 근데 난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고 지금 차이가 있다. 이제 저도 인정해요. 김 교수님 말씀에 이 사건은 대통령이 더 나빴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문제를 풀려면 그냥 공개적으로 이번에도 홍철호 정무수석 만나서 바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독대를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건 내가 언론에 공개해도 되죠? 이런 얘기가 그냥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 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편하면 나랑 박성태 소장이면은 싸우다가도 내일쯤 해서 주말에 야 소주 한잔 하자 그럼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된단 말이에요. 그거 사는 거예요. 김규식 교수님이랑 우리 박 소장님이 대통령과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정확해요.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있으면은 충분히 그렇게 풀 수 있는 게 인지상정인데 두 당사자는 지금 20년 동안 한솥밥을 먹은 선후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이뻐했던 사이잖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시키고 비대위원장관 시켰잖아요. 권력 앞에서 이 전두환 노태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저는 그렇게 하면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거에 신뢰관계가 있던 검찰 후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저는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첫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거 국민 눈높이에 좀 맞게 좀 처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어떻게 했어요? 비서실장을 보냈잖아요. 비서실장을 보내서 사퇴하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서실장을 보내서 사퇴하세요라는 것은 공식 통보입니다. 그러면 둘이 친한 사이인데 만약에 그 문제를 신뢰를 풀려면 비서실장 보내면 안 되죠. 야 동훈아 왜 그래?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좀 듣고 싶다. 잠깐 들어올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더 이상 신뢰관계에 근거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독대합시다. 만찬의 날짜가 잡혔으니 그 전이나 후나 독대하고 그날도 아니면 다른 날짜라도 주세요. 라고 읍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 왜 윤한 갈등이 풀리질 않고 자꾸만 이렇게 더 악화 국면으로 치닫는가? 그 요인을 볼 때 이제 뭐 우리 박 시장님 얘기하신 대로 두 사람이 검사로서 오랫동안 갑오브 갑으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약간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뭐랄까요, 이 태도? 그러니까 뭐 대화든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든 이제 자기가 양보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두 사람이 충돌하는 지점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의료 갈등 문제고 의료 대란 문제고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차이가 너무 다르다. 그렇죠. 대통령은 물론 고통이 있고 국민 피해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증언도 좀 하고
뭐 의료 구조도 좀 개혁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건다.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뭐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절대 나는 타협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한동훈 대표는 와가지고 타협하라고 자꾸 한다. 그게 이제 못마땅한 거고. 뭐 김건희 여사는 좀 이따 또 맞겠지만 이런 의료 문제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게 조율이 될래야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평행선으로 지금 갈라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세를 보는 인식하고 정세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현직 집권여당 대표가 지금 민심을 보는 관점과 민심에 대한 대응책이 다르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만나서 싸움만 일어나지 만나서 아니 그래도 만나서 대화가- 그러면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그러지 마라. 그런다고 구필 한동훈 대표가 아니 아니잖아요. 그렇지 또 않죠. 스타일이. 정치랑은 그게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고 설득을 해야 돼. 왜냐하면 국민을 상대로 지금 2,000명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 그 국민을 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한동훈 하나 설득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대목에서 한동훈 대표 그럼 이렇게 한동훈 가서 얘기하면- 또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설득 그럼 당할 만나야 될 일이에요? 거 아니에요. 안 당하죠. 뭐 여기 또 안 가능한데. 그러니까 근데 그 설득 저는 당하고 안 당하는 문제라 애초에- 민심이 정확히 어떤 거냐가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지. 저는 애초에 두 사람의 의료 문제에 대해 있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의료 개혁에 있어서 A와 B가 다르다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한미 FTA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는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는 지점도 있다고 봐요. 6대4, 7대3 어느 건 맞고 어느 틀릴 수도 있지만 의견이 다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모든 정책이 그렇죠. 뭐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간에 나름의 명분과 논리가 있어요. 최근에 대표적인 금투세가 있고요. 근데 의료 개혁 문제는 그냥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틀린 거예요. 방향은 맞을 수 있지만 되게 무식하고 단순한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99%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건 한동훈 대통령실은 대표가 그렇게 절대 안 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건 대통령실 입장이지만 그러면 알겠습니다 입장 이게 아니라 지금 실제 예를 들어서 이건 아주 의료 개혁 문제를 하다가 예를 들어 암 수술이 5대암만 해도 8,000건이 줄었어요. 수술이 줄은 거는 그럼 환자들이 나 암 아니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수술을 못해서 줄은 거예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안 나왔지만 그 중에 일부는 훨씬 더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고 사실은 암이 더 커져서 생명을 잃었을 사람도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었는데 이식 수술도 전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고요. 이식 수술이 제일 이제 큰 수술이고 위험한 수술이잖아요. 전공의들이 다 서포트를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없으니까 수술이 줄었고 이식 수술 대기 중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서도 70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물론 이게 딱 집어서 직접적인 인과냐 그렇게 통계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응급실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지 실제 의료 시스템은 망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조금씩 다 피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가도 되라고 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우길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럼 그런 거를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가 이뤄졌다 치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그런 사실 방금 우리 박 시장이 얘기한 그런 사실을 얘기하면 대통령은 그래 내가 한때 아끼던 후배 한동훈 대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구나라고 각성 또는 자성을 해서 방향을 바꿀까요? 대통령? 그러니까 토론과 논쟁이라는 게 그냥 교수들끼리 하거나 전문가들이 하는 거하고 정치인들이 토론과 논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좀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2,000명을 고집하는 건 조금 뒤로 좀 뺍시다. 빼고 일단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을 만들어 줍시다. 나는 정치적 조언을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2,000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2,000명을 증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방침을 실제 성과를 내게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의사들을 설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열어줍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료개혁을 반대하거나 우리 지금 정부는 열심히 하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막 딴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 토론 논쟁은 무슨 과학자들이 하면 누가 옳고 그른지 정확히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뭐 관점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하다가 서로 간의 입장 정리만 알고 상대방 의중만 알고 끝내면 되지만 정치는 뭐냐면요. 토론과 논쟁에서 누가 옳고 그르고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민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과정이 토론입니다. 정치인은.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견이 있으면 옳고 그른 걸 따지고 무슨 가불이 아니라 민심이 이래?
아, 민심이 이렇구나. 그러면 민심을 이길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민심을 거스를 정치인은 없는 거예요. 아, 그게 있어요. 정치의 기본이죠. 민심을 거슬리는 정치인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쪽쪽에 계시죠. 그러니까 쪽쪽에.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게 정치의 ABC라고 한다면 그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면 그리고 민심에 대해서 그걸 자기가 들어서 그 민심에 대한 그 이야기가 타당하다고 느껴지면 자기 뜻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게 정치의 ABC예요. 근데 두 분 생각과 달리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친윤계는 뭐 국민은 여전히 의사 숫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동의를 하고 있고 너무 서울의 빅5 병원에 너무 많은 지방 비수도권 환자들까지 몰려오는 것도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많이 상당히 60%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으니 용산에 있는 분들 친윤계 의원들은 아니 이번 기회에 뭐 대란이 일어난다고 많이 이제 또 사망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지난 추석 연휴 때도 대란은 없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를 내세워서 그냥 이번에 좀 힘들지만 이 의료 계획을 완수할 수 있게 좀 당이 좀 도와줘라, 당 대표가 좀 도와줘라. 뭐 물론 우리도 숫자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충분히 니들이 단일된 안을 갖고 와서 정부 안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수용하겠다. 근데 너 왜 자꾸 우리 말은 안 듣고 왜 자꾸 저 야당이나 이런 애들 말 듣고 와서 우리한테 자꾸 뭔가 바뀌라고 요구하냐. 이렇게 지금 용산 분들 친윤계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둘이 이제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여야가 흐트러지니까 우리 김 부장님이 네, 용산 대변인 하고 있어요. 용산 빙의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반론을 제시해야 아니 되니까. 지금 두 분이 대통령한테만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불공정한 방송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양보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설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가 물러설 수도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물러설 수 있는 여지는 정말 없느냐? 한동훈 대표는 늘 국민 눈높이에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물러날 게 없다. 이렇게 아니죠. 생각하시면 대화가 안 그러면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만나자고 매달리고 읍소한 사람은 왜 거절하냐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거기서 좀 막히네요. 아, 그렇죠. 아니,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고. 대통령이 충분히 한동훈 대표를 그렇지, 설득할 설득할 수 있으면 의지가 있다면 왜 만나는 오히려 걸 거부하냐. 만나자는 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러야죠. 야, 너 내 말 좀 너 몰라서 그런데 사실 이런 거야.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나자고 하는 이유는 추석 기간에도 계속 의료계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박담도 예전에 만났었고, 이면 뭐 만났나요? 뭐 만난 요청을 했는데 어쩌다 뭐 아니, 서로가 그건 또 뒤에는 말이 그랬고, 달라지던데. 박담은 예전에 초기에 만났죠. 만났죠. 아니, 당대표 된다 해만 만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의료계에 이런 각각의 그 좀 대표권이 있는, 대표성 있는 분들을 만나서 실제로 내밀한 이야기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타진했다고 봐요. 그러면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사들도 좀 아, 양보할 수, 그렇죠, 전공의들도 그렇죠. 양보할 수 왜냐하면 있는 틈을 한동훈 대표가 봤다. 그렇지. 정부와 의사들과의 싸움이란 공개적 싸움을 할 때는 공개적인 선명한 발언이 있는 거고 내부는 다른 게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좀 캐치한 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걸 좀 설명도 해주고 싶고 사실 내가 만나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저는 그런 기대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설득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김 부장님이 용사를 빙의한 것처럼 대통령도 그렇게 자신 있고 정말 설득할 힘이 있으면 불러서 한동훈 대표를 설득을 시키는 게 맞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경찰과 인질범이 있을 때 인질범이 경찰하고 대치하면 그 경찰이 인질범을 제압하든가 아니면 경찰이 인질범이 제압하기 전에 인질범이 투항하게 만들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질범은 인질 잡고 계속 버티고 경찰은 저놈이 언젠가는 굶어 죽겠지 뭐 그냥 손 안 쓰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괴롭습니까? 인질만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 형국으로 계속 장기화되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들을 위해서라도 그 인질을 잡고 있는 의사가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고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이 제압도 못하고 그다음에 손 놓고 있고 세워라 내워라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면 이게 답답한 거죠. 오해 소지는 있는데 의사들은 인질범이 아니니까 그렇죠. 국민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 사람 이거 오해하지 말고 얘가 이제 그렇다는 상황이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환자의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정부가 이 일을 풀어가는데 너무 무능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의대 증원에 찬성합니다. 의대 증원 의사가 좀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뭐 낙수 효과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조금 늘면 더 낫다. 물론 전제는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물론 또 그것도 있어요. 의사가 너무 많이 늘면 이 의사들도 자체적으로 다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료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병원 가시면 3분 진료, 5분 진료 하잖아요. 의사들 보험으로 환자당 이제 수가가 나오니까 많은 환자를 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의사가 늘어나면 좀 더 시간을 늘게 하면서 의사 수는 조금 의료 서비스를 조금 더 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단번에 2,000명씩을 늘려서 10,000명을 채우겠다. 이건 대단히 무지막지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정부가 늘리겠다니까 아, 어쩔 수 없군. 늘리면 어쩌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안 할 게 명확 관하잖아요. 의사들도 이익단체고 모든 이익단체 중에 가장 힘이 셉니다. 왜?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요. 그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1년, 2년 버티다가 나중에 또 취업해도 재무적으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정부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가 다 전국에 나가면 전 세계 뛰어서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해외 의사. 못 데리고 오잖아요. 잘못된 말이었죠. 예. 군의관 투입했는데 군의관들이 이건 나 못하는 건데요.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인 의사 집단을 만약에 2,000명 끝까지 끌고 갈 거다. 그러면은 여기들을 힘으로 누를 수 있는 대응책들이 플랜들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이렇게 되면 자, 간호사를 그럼 어떻게 해서 자격을 주고 어떻게 할 건지 또는 이 경우 예를 들어 군의관들을 그러면 어떻게 미리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거 대비가 하나도 안 됐었어요. 심지어 의사 2,000명 지원할 거면서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 PA 간호사 논란이 됐는데 간호법 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하나의 그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늘리겠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인 의사들을 상대로 그렇게 완강하고 무지막지하게 가려면 그만큼 더 철저히 대비를 했어야 되죠. 하나도 없이 그냥 늘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전공의도 그렇고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필수 의료라고 하는 뭐 응급학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게끔 뭔가 구조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고 또 너무 이제 서울에 상급병원에만 사람들이 막 몰리는 문제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또 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환경도 좀 마련해 가면서 의사 숫자를 좀 단계적으로 늘려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고 그 과정이 지금 이제 계속 이런 갈등 국면으로 좀 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이제 의료 대란 의대 증원 문제가 하나 지금 이 두 사람의 윤한 갈등이 아주 핵심적인 갈등 요인을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란 말이에요. 명품백, 기울백 지금 뭐 검찰 수심위 결정이 뭐 최재형 목사랑 좀 이렇게 달라지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뭐 우리 박 시장님이 한때 근무하셨던 그 회사에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이슈화 시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용산은 또 빙의 한 번 더 해야겠네. 용산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음해인데 왜 당에서 친한계라고 불리는 한동훈 대표를 이 사람들이 자꾸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라고 하느냐? 아니 지금 이 음해 세력이 이 작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몰고 나가 있는 이 프레임을 깨는데 당이 앞장서야지 왜 거꾸로 거기에 한 편승해가지고 오히려 이 용산을 압박하고 압박하느냐? 이런 이제 극한의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꺼내면 대통령을 아마 진짜 한동훈 대표 이런 말 해도 되나? 때릴지도 몰라요. 그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러느냐 이거야.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그 집권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당정 일체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당정 갈등도 아니고 2인 삼각체제라고 생각해요. 2인 삼각.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 그래서 목표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그 정부가 성공하게 해야 되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의 지지율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용산이 하는 쪽을 그대로 다 집권여대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집권여대 한 사람들 용산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인 삼각이라고 부는 거예요. 그럼 2인 삼각에서 두 발은 묶어놨지만 나머지 한 발은 집권여당 되면 뭐 어디에 있느냐? 민심의 바다에 발을 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산은 그냥 용산에 있는 거고 민심의 바다에 발을 한 발 대리됐기 때문에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2인 삼각의 자기 상대 파트너인 대통령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불기소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이원석 전 총장이 멋있는 말 했잖아요. 그 좀 현명하지 못한 처신하고 뭐 잘못된 처신을 했다고 해도 다 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법리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법이란 건 최소한의 도덕 최소한의 도덕만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률 중에서는 최소주의를 찾아가는 게 법리이기 때문에 야 도덕적으로 저 되게 욕먹을 짓을 했긴 했지만 뭐 벌을 줄 건 아니다라고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그런 법리적으로 불기소라는 처리가 됐더라도 이게 정치인이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대통령이 현직 배우자고 그러면 정치인이고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법리적 판단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리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당대표 나왔던 후보 4명도 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고 대통령조차도 금년 들어서 2번 정도 사과를 한다는 식의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만 지금 안 하고 있고 그 황제조사 받을 때도 본인이 아니라 본인 변호사를 통해서 거듭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사실 웃겼죠. 본인이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게 민심의 바다에 발을 한 발 내딛고 있는 한동훈 대표 생각인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구중걸 청와대를 떠나서 민심의 바다로 가기 위해서 용산으로 내려왔잖아요. 한강 쪽으로. 이렇게 좀 산에서 이렇게 한강 쪽으로 남쪽으로 좀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민심의 바다에 풍덩 발을 못 담그고 여전히 이 구중걸 청와대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 아니 뭐 민심을 못 잊고 있다. 청와대를 보러 용산으로 와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중요한 정치 이슈에 대한 용산의 분위기를 보면 전혀 못 읽고 있다. 민심의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알면서 못 하고 있다. 저는 알면서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모들이 참모는 뭐 이제 입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제는 뭐 대통령도 그러면 알고 있는데 차마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말을 못 한다. 제가 과거에 그 이마빌딩에 그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선대위 때도 보면 우리 대통령은 사과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저도 대부분의 경우 제가 옳다고 생각하죠. 예. 근데 필요하다면 저럴 수도 있겠군 하면 사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그게 전혀 없습니다. 한번 부산 엑스포 떨어졌을 때 사과했죠. 근데 그건 좀 약간 코미디 같은 게 그 중요한 대통령이 사과할 일인가요? 그때 잘 모르겠네. 했었어요. 왜냐면 열심히 했는데 네, 아쉽게 됐다. 했는데 이길 것처럼 호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나요? 근데 제 기억이 떨어진 것 자체에 대해 사과했는데 그때 기업들이 다 가서 지원했잖아요. 기업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우디가 될 거다. 그냥 표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대통령실만 우리가 될 거라고 전날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대통령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여러 이제 방송도 하고 기사도 많이 써서 아는데 실제로 용산에 있는 모 참모가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이길 것처럼 많이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언론도 그쪽을 정보를 그렇죠. 통해서 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다 떨어질 걸로 생각했다는 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기업인들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회장들이 뛰었기 때문에 바로 밑에 참모 조직에서는 알아보잖아요. 근데 이미 아주 많은 국가들이 사우디를 지원했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통령도 이제 참모나 이제 이런 쪽에서 잘못된 오인된 정보를 들어서 이길 걸로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다. 그게 이런 문제라는 거죠. 모든 정보가 모여야 될 대통령실에서 오판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정보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였는데 그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3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가장 안 좋은 3단 콤보가 있어요. 일단 경로. 대통령은 경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김근식 교수가 드신 분들이 아부 안 하고 직언할 수 있는 분들이 근처에 못 가요. 경로하니까. 화를 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직언을 못 해요. 그래서 친한계로 가셨잖아요. 아부꾼들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셨는데 친한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그까이 거가 있어요. 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다들.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뭐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책의 난맥상이 뭐냐면 그까이 거에서 나오는 게 심사숙고가 아예 없어요.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용산으로 오면 국민소통이 많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심사숙고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갑니다. 이게 지금 이 세계가 다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쉽게 얽히면서 지금 아주 국정이 난맥, 무능의 총체가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참 쉽게 풀릴 것 같지가 않고 대통령 지지율도 뭐 최저치 지난번에 우리 수석 때 20% 했는데 그래도 조금 올라갔어요. 25% 뭐 이렇게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역대 여전히 최저치를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앵커님이 지적하셨던 거 한동훈 대표가 설득하면 대통령이 들을까? 라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안 들을 거라고 보고 이미 한동훈 대표가 의료대란하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를 통해서 의료대란하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얘기할 거다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을 얘기하면 대통령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버릇없는 놈을 봤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 두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저는 그 두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진지하게 상의하기보다는 거의 최후 통첩식으로 자, 요거를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실력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 행사라는 게 두 분이 실력 행사할 방법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녹살 대통령이 한 대표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고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해서 대통령을 설득하기도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또 이제 다시 이제 표결에 붙일 준비를 이제 끝마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아직 그 정도의 스모킹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제 전직 직장인 JTBC에서 뭘 더 어떻게 할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지금 용기가 문장도 나오고 있는데 왜 스모키가 안 나왔다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담고 있는 건 이 디올백하고 도이치모터스하고 이제 이번에 공천 개입. 그다음에 아마 임성근 사단장 그건 사실 별 실체가 없는 거니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인데 일단 디올백은 일단 검찰에서 일단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이게 미진하다 생각하면 이게 사실 계속 이야기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아직 검찰에서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이게 지켜봐야 될 때문이니까 지금 특검을 하는 건 좀 이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천 개입 의혹도 지금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서 지금 이번에 지금 저기 국회에 올려놨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탈표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아, 여당 내에서 이탈표. 그렇지만- 친한계에서도 그렇죠. 그건 아닌 것 이탈은 같고 없다. 다만 지금 계속 이게 쌓여가는 듯한 느낌이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자꾸 이 네. 명분에서 밀리기 그렇죠.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라는 것을 만약에 받아야 되고 그게 민심의 바다에서 집권 여당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임계점이 되려면 이러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우리도 방어할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제 불안한 징조는 좀 있죠. 이게 10월 4일인가요? 대통령이 거부권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10월 4일인데 그 뒤에 바로 민주당이 만약에 부결에 이제 재의결에 붙이면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감 시즌을 지나고 나면은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최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감 때 여사의 오빠, 공천 개입, 그리고 JTBC가 지금 계속 보도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좀 더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주 과학적으로 이 사람은 안 해, 뭐 이렇게 어차피 재의결은 비밀 투표여서 그냥 에이씨 하고 할 사람들이 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일 막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기저효과예요. 지금 대통령과 여사 의혹이 너무 많다 보니 그냥 반감은 막 많이 생겼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액션하기는 애매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보수에서 탄핵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권을 바로 뺏겼었잖아요. 보수에서. 거기에 대한 게 특검이 되면 탄핵까지 그냥 자동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반감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가면 저는 많은 분들이 김구식 교수님이 만약 의원이라면 찬성하겠죠.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 아니 의원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런 정치 복잡한 난국에서는 의원 떨어진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둘러싸는 이제 얘기들 도이치모터스 뭐 명품백 얘기도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나왔던 공천 개입 문제가 있는데 김영선 의원을 다른 지역구로 보내는데 김 여사가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다라는 뭐 그런 의혹에 대한 공방은 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서 정말 그게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그냥 문자는 존재했지만 별로 그렇게 뭐 개입이라고 볼 만한 그런 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볼 것이냐 하는 이제 부분에서 느닷없이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의 칠불사 뭐 일부에서는 파묘라고 하던데 이게 새벽에 이렇게 뭐 땅 파가지고 파묘. 그 영화 보면 밤에 무덤 파잖아요. 예, 뭐 새벽에 그런 것처럼 왜 하필 또 새벽에 이렇게 땅을 팠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매화를 심었는 그 명태균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막 이제 막 이게 근거 확인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막 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뭐 정말 이렇게 공천에 막 깊숙이 아니면 또 정말 일부라도 뭐 누구를 옮기고 누구를 탈락시키는 거에 반발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로 좀 관여를 한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한번 지난주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과도한 오지랖이라고 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성격이 이번에도 그 전당대회 때 문자 익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한동훈 대표랑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공개됐을 때
그다음 그 즈음에 나왔던 총선 끝나고 진중권 교수랑 통화했다는 게 사실이 알려졌고 예. 심평 변호사랑 통화했던 건 사실이 알려졌고 뭐 다양하게 조금씩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 조금 이렇게 맞춰보면 이 김건희 여사의 성격이 일단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그 사람의 그 이야기에 다 맞춰주려는 게 있습니다. 그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성격이죠. 지나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게 그 코바나 콘텐츠라는 네. 문화전시 사업 그 대표로서 네.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이 기획사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야 되고 그 사람하고 항상 동조하고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사실 익숙해야 됩니다. 뭐 모든 뭐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익숙해져 있어서 진중권 교수한테 진중권 교수에 맞춰갖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거 캠프에 있을 때 저도 통화를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상당히 우리하고 친하게 그 관심 있게 정말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 대표한테 썼던 것도 속마음은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 대표님이 한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다 진중권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 나 사과를 하려는데 나를 막은 놈들이 따로 있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은 여사랑 오래전부터 좀 알았으니까 좀 난감한 정치적 처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명태균이랑 했던 간에. 그래서 명태균하고도 뭐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른바 공천 개입이라는 그 사법 처리가 가능한 수준까지의 이런 사태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 그래서 너무 김건희 여사가 다른 사람 일에 과도하게 오지랖 넓은 행동을 한 거고 특히나 이게 뭐 대통령 선 김영선하고 한 게 아니고 명태균하고 했다고 지금 명태균이 그러고 있는데 저는 명태균을 한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김영선은 그래도 5선 국회의원이지 여당 국회의원이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 뭐 그 하는 사람하고 사람이에요? 대통령 배우자가 뭐하러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명태균 원래 핸드폰 대리점들을 몇 개 운영해서 그다음에 텔레마케팅 핸드폰을 하다 보면 가입자 정보들이 있잖아요. 텔레마케팅 사업도 좀 했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전원으로 들은 건데 누군가의 주장이에요. 본인이 명태균 씨를 안다 했던 사람 주장이고 그래서 정책 책사라는 이름으로 김영선 전 의원 일을 도와줬었는데 책사라는 표현은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거에 보면 김영선 의원이 받았던 세비의 반을 5대5 이론 한 푼도 틀리지 않게 나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으로서의 김영선 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는 내가 준 자리니까. 그리고 김영선 의원은 거기에 아주 잘 충성스럽게 따릅니다. 그건 왜? 저분이 나한테 의원직을 줬으니까. 명태균이 의원 자리를 줬다? 명태균 씨가 근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거는 뉴스토마토가 핸드폰 팔아서 뭘로? 그건 아니죠. 뉴스토마토가 첫 번째 보도에 나옵니다. 명태균 씨가 보궐선거에, 그러니까 22년 6월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당시 당대표는 그렇죠. 이준석. 그때 5월 8일인가요? 통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통화 내용에 저렇게 나옵니다. 저기 그 보좌관 이 씨예요. 영어 알파벳 E입니다. 원래는 강 씨입니다. 이 강 씨와의 통화 내용에 나온 게 그 발표 공천 재보궐 발표가 나기 전에 그때 7개 선거구에서 하는데 창원 의창은 사실 국민의힘 깃발 들고 가면 그냥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유리한 곳이었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물간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요. 그걸 전날 이 명태균 씨가 알아요. 됐어. 나 고생했다. 보좌관이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그냥 고생인 줄 알아. 내가 막 대통령님과 또 사모님하고도 전화 통화하고 자 이렇게 통화했다고 본인이 허장성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실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충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5대5로. 그렇죠. 명태균 씨도 너 누구 덕에 공천된 줄 알아? 반은 세비 1원 한 푼 틀리지 않게 나한테 줘.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허장성세가 아니라 실제 그랬구나. 최소한 김영선 의원이 실제 그렇다고 믿고 있는 정황이 되는 거죠. 핸드폰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부부랑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을 해요. 여론조사 뉴스마토 업체. 보도에 따르면 거기서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 미래한국연구소라는 걸 운영을 해요. 여기는 사설로도 그러니까 등록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에 등록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설로도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부터 접근을 해서 그때는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출마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환심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관계를- 가까워졌다.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마산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경남대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좀 수소문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돌려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접근을 주로 하냐면 그 굉장히 실력 있고 잘나서 지 힘으로 잘 할 사람은 그 사람한테는 안 가고 필요 없겠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좀 뭐가 길이 열리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절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당시 김영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또 논란이 나오는 게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 출마한 게 그거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할까 말까 자신감은 별로 없을 때 이제 그런 사람들 접근하는 게 특기였다는 거예요. 그 창원 그 내에서도 몇 번 떨어진 사람들 다음에 꼭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부족하지? 이런 데 가가지고 여론조사 딱 결과 보여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그 거의 반말을 한다는 거예요. 약간 도사같이. 이제 그런 도사. 예, 그런 거. 도사는 무조건 반말이잖아요. 일단. 예. 또 바람피네.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어서 사실 좀 조금 자기 자신감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한테 그게 상당히 먹히죠. 왜냐하면 절실하니까. 참 이게 무슨 우리 정치인들이 코미디 그러니까 문제가 코미디도 그런 사람들이 뭐 지역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브로커고 뭐 그런 사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왜 대화를 하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장은 잘 본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석은 사실은 잘한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이 뛰겠다. 그러면 자기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가서 어필을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성공했죠, 지금까지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검찰총장 시절부터 가서 당신이 차기 대선 주자가 되면 이렇게 이길 겁니다. 라고 계속 보여줬고, 실제 대선 기간에도 계속 여론조사 자료를, 이거는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PNR 네트워크스라는, 여기는 이제 등록이 된 기관입니다. 그렇죠. 심의를 받는 기관이에요. 여기 의뢰를 해요.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표 안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쪽을 취재했던 분들의 그냥 추정인데 여기서 좀 해서 아, 이 수치를 조금 하면 되겠구나 질문을 미리 한번 리허설을 한 거 여론조사를 사실 자기들이 하고 PNR에 만약 맡긴다면 이건 추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질문 문항이 아시겠지만 질문 문항에 따라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런 질문을 마사지했을 가능성도 있고 물론 뭐 그게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표가 되는 것들은 질문 문항 자체도 공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도 좀 그렇게 접근을 해서 이준석 돌풍이 먼저 사실은 불었었어요. 불었었고 그다음에 PNR에서 냈던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 것들이 있었죠. 물론 비슷하게 윈지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그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5월 15일 조사인가요? 16일 조사에 PNR에서 1등을 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그 바로 하루 이틀 뒤에 윈지 컨설팅도 당시 21년 5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또 1등을 해요. 그리고 20일 날 여기가 이제 제일 신뢰성이 좀 있는 곳인데 MBS 전국집회가 거기서도 이제 1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 딱 1등한 조사를 PNR에서 내놓으니까 그런 효과가 좀 있었죠. 아, 참 이게 천공 뭐 명태균 씨 도사 뭐 이런 얘기들이 어느 순간 우리 정치 얘기할 때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참 기괴하다는 생각밖에 좀 안 들어요. 교수님은 오지랖이라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22년에 그림을 그리면 22년에는 명태균 씨의 표현에 비하면 본인이 대통령님과 여사에 대해서 공천을 준 거고 김영선 의원을 보궐선거에 24년에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천이 안 됐지 않냐라고 하는데 처음에 나왔던 의혹 보도에서는 뭐냐면 공천을 주라는 여사의 개입이 아니라 딴 데로 가라는 개입이었어요. 김해갑으로. 그건 뭐냐면 김해갑의 공천을 김해갑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예요. 계속 민주당이 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김해갑에 공천을 주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는 좋았던 양지인 창원 의창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빼내려는 공천 개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간 뭐 그거를 포함해서 이현모 비서관을 꽂기 위해서 또 뭐 누구를 떨궈뜨려서 그 담당 저기 뭐야 비서관이 또 뭐 폭로하고 막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막 계속 이제 꼬리를 물면서 뭔가 좀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 그렇다고 이거를 특검법안의 대상으로 의제로 올리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봐서 이탈표는 안 그래서 나왔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매달려 가면서까지 만나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 대통령이나 됩니다. 대통령 여사가 사과를 할 경우엔 좀 진정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건의하고 싶은 거죠. 스모킹 건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연기가 나고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나라라는 말 있잖아요. 연기가 나고는 굴뚝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몇 개는 야당이 다 이렇게 짚히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도 여사는 몰랐다. 대통령은 당시 대선 때
손해만 봤다. 네. 라고 하는데 최근 JTBC 보도는 뭐냐면은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4,700만 원을 손해를 봤는데 그거를 권오수 일당이 여사에게 송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송금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은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 짜고 거래를 해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여럿이. 맞아요. 그래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뭐 몇십 명씩 달라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10억을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 이 주가 조작에. 그러면 얘가 들어간 돈 통정 매매로 막 사고 팔고를 하는데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 계좌에서는. 이 계좌는 이득을 보고. 그걸 나중에 맞춰줘야 돼요. 야 수고했어 가. 그러면 안 하죠. 맞춰줘야 돼. 그래서 4,700만 원을 똑같이 여사가 손해난 걸 권오수 일당에 보낸 거는 그거를 맞춰줬다고 보는 게 타당한 추정이죠. 예, 추정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여사는 통정매매 하지 않았다. 자기가 직접 거래했다. 난 뭐 주가 조작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차 있고. 주가 조작 시기에 여사의 계좌가 48차례인가요? 제가 48차례, 9차례. 맞아요. 40여 차례. 예, 예. 통정매매에 활용됐다라고 까지는 판결문에 검찰에서 나와 나옵니다. 있죠. 예. 판결문에 나오는데 여사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건 도이치모터스 일당에게 1인 매매를 맡겼는데 걔네들이 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도 나온 거 4,700만 원을 갚아준 걸 보면 여사도 직접 참여했구나라는 의혹이 짙어지는 거죠. 아직은 조금 더 그 사실관계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나 좀 더. 여사가 참 부지런해요. 많이 도이치모터스 했네.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예, 조금 아까 진짜 부지런해. 아까 하나 갑자기 이제 지엽적인 거지만 하나 잠깐 제가 질문했다가 답을 못 듣고 갔는데 그 명태균 씨 얘기 네, 중에 네. 그 이준석 대표도 그러면 명태균 씨의 그렇죠. 그 어떤 쪽집게적인 저도- 예언에 의해서 당대표가 되고 막 이래서 그럼 새벽에 칠불사에서 그 천하람 의원이 땅 판 거는 네. 그건 뭔가 그것도 약간 명태균 씨의 뭔가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도 약간 좀 이제 속된 말로 똥물이 튄 건데 김건희에서 국책교에서 속된 말로 똥물이 그렇게 튄 건데 똥을, 이런 말 예, 해도 예. 되나요? 안 안 돼요. 돼요. 아, 네. X물이 튄 건데 아니, 족살롱은 약간 그래서. 품위가 아, 있는 그래요? 언어를 그냥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똥물보다는 아니 뭐 그냥 물 드시고 예. 취했어. 그게 왜냐하면 일단 명태균 씨랑 잘 아는 사이인 거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적지 않은 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가 지금 이게 절대 아니다. 여사가 김영선 그 의원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다라고 그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게 아니다. 이게 공천 개입 맞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는 명태균 씨를 이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것도 계속 이제 뭐가 나오겠죠. 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 에 말씀하신 그 칠불사에서 이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통의 경우는 지금 이준석 대표 말로는 그 새벽에 왔다 새벽에 올라가기 때문에 주재수님이 가려고 뭐 할 때 기념식 기다리고 있어서 수행하고 해달라고 왔다. 그랬다는데 대부분 기념식수를 할 때는요 미리 다 파놓습니다. 그렇죠. 팔아요. 그러니까 뭐 장관 식수라든지 무슨 기관장이 식수를 하더라도 거기 왔다는 기념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야, 이 식수를 하는 그 식순이 있으면은 미리 파놓고 식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파놓은 걸 흙만 덮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파고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주지스님이 좀 힘들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상하긴 해요. 하여튼 뭐 네. 이상한 거지 뭐 응. 그게 무슨 뭐 정말 무슨 주술에 그렇지, 의한 그건 그런 아니죠. 그렇게 아, 함묘처럼 좀 그래. 그렇게 하는 건 좀 명태균 너무 씨가 확대해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홍매화를 심었잖아요. 홍매화에 또 의미를 두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저는 저는 홍매화 뭐 찾아봤어요. 소나무 제가 이게 심으면 뭐가 괜찮고. 있는지. 네. 근데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청와대를 다시 이 공간으로 만들어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 홍매화를 들고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아니냐? 근데 제가 홍매화에 대한 걸 쭉 찾아봤는데 주술과 연관된 건 없습니다. 매화 입장도 들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없어요. 그런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람들이 저건 뭐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나무였으면 좀 덜했으려나. 소나무나 뭐 딴 거 쓰면 덜했을 거예요. 근데 그 명태균 씨가 의도한 건 제가 보는 건 삽질이에요. 너희들 왜 삽질하고 있니? 라는 메시지인데 예. 그 사진이 새벽에 홍매화를 쓰면서 오히려 이게 프레임이 돼버렸어요. 하나의 뭔가 주술적 의미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사의 공천 개입 저는 이게 본질적인 의혹인데 맞아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대로 새벽 4시에 가려니까 주지스님 또는 저는 명태균 씨가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 좀 하나 합시다. 굳이 그걸 왜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거라고 봐요.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이상하고 맞아요. 기이한 건 맞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근데 뭐 저기 절 근처에 가면은 매화 나무 많이 핀 데도 그렇죠, 많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홍매화의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 새벽에 삽질을 한 거. 그런 일을 하자고 시킨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가 이준석 시켰을 대표한테 가능성도 물어보고 있다고 보고 뭐 주지승이 시켰다는 주지 스님도 그렇게 안 하죠. 새벽에 누가 그걸 해달라고 그래요. 노준석 대표가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지역 이거 특검으로 가나요? 들으니 안 가죠. 누가 전원인데 한 명이 이렇게 주장을 냈다는 거예요. 본인이 지역 정치인인데 사실 이준석 천하람이면은 이 정치권에서 셀럽이잖아요. 온다고 하니 찾아가서 심어달라고 자기가 사서 부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새로운 네. 얘기네. 그런 주장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든 단정하긴 이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정치권에 좀 재밌는 일들은 참 많은데 이렇게 똑 부러지게 이렇게 막 맞아서 떨어져서 금방 이해되는 이런 일들은 잘 없는 이게 것 여사 문제든 뭐든 밖에서 보면 코미디거든요. 너무 재밌잖아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때는 스릴러가 됩니다. 또 다른 얘기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허위사실 유포 등등으로 인해서 검찰 구형에서 징역 2년이 나왔는데 이게 적정한 수위냐 아니면 너무 과한 거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막 나오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사를 얼핏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구약 성서를 다 외운다라고 말했으면 그러면 나는 도대체 징역 5년형에 처할 거냐. 그러니까 못 외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찰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을 가지고 징역 2년을 때린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하냐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11월 달에 선고가 나오죠. 네. 그 선고가 나왔을 때 진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고 그랬을 경우에 뭐 당장 의원직을 뭐 내려놓는 건 아니겠지만 대법까지 갈 일이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글쎄요. 교수님 보실 때 검찰의 인형 구형은 과해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중범죄들이 많아서 거짓말을 이례적이죠.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이례적인 건 맞죠. 어. 사실 제가 그 검찰 구형 있는 결심 공판 있는 네. 날 다른 방송에서 저랑 박수현 의원하고 이 토론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앵커께서 어떻게 예상하시냐,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그래서 한 뭐 500만 원 나오지 않을까요? 둘 다 저랑 박수현 의원 똑같이. 왜냐면 500만 원 정도도 그때는 이제 크게 엄청 못 보는 받을 것 거니까. 같아. 형님. 나중에 보니까 박수현 의원이 전화 왔더라고. 야, 징역 2년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례적인데, 근데 이제 검찰 설명하는 건 양형 기준에 이제 맥시멈을 갖다 가중치를 준 거죠. 이제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가중치를 줘서 2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2년을 준 건데, 이제 그 내용 설명은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재판부의 판결문이랑 비슷해요. 그때도 정경심 교수 징역 2년인가요? 징역 몇 년이었지? 실형을 떼서 납니다. 법정 구속을 네. 했잖아요. 그때도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나 했을 때 그때 판사님의 그 판결은 뭐냐면 엄중하게 꾸짖는 겁니다. 당신이 했던 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하는 바람에 선의의 증언을 나왔던 증인들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너무 타격을 받았다. 왜 그 증인들 몰아붙이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판사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이제 꾸짖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검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징역 2년을 때린 건 계속 부인하고 그다음에 불성실하고 그다음에 계속 나와서 그 정치적인 어떤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서 가중치를 준 것 같은데 좀 이례적인 건 맞죠. 저는 이제 민주당이 계속 검사 탄핵안을 올리고 명확한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박성준 검사 같은 경우도 뭐 울산지검에서 뭐가 있었다고 하는데 또 처음 제기했던 이성윤 의원이 그건 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어쨌든 부인했잖아요. 예.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검사 탄핵하고 이렇게 감정이 묻어 있고. 근데 이번 검찰의 구형은 검찰도 감정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너 죽어봐라. 이겁니다. 이제 물론 선고는 검찰은 구형일 뿐이고 판사가 선고를 하게 되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타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게 훨씬 가중이 세게 돼요. 그건 최대 3년까지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선시켜서 본인 얘기를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사실유포를 했을 경우는 2년까지예요. 가중치의 최대를 때린 거예요. 그거는 내가 2년 때렸는데 판사가 만약 100만 원 밑으로 때리면 판사가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라는 압박이에요. 근데 지금 합리적인 김근식 교수님도 뭐 500만 원 정도 구형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2년 때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례적인데 그러면 그냥 실수로 이례적인 거냐? 아니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서 압박하기 위한. 근데 이제 이게
그 법조계에 계신 분들 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김문기 그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과거에 이제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도 치고 사진도 찍고 네. 했어. 물론 이제 한 번은 갑자기 누가 툭 물어보면 너 김문기 알아? 그러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뭐 4번인가요? 5번에 걸쳐서 김문기를 아느냐라는 상대 쪽 후보의 질문에 모른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갔다라면 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자기가 기억을 되새겨 볼 수도 있고 뭐 주변 참모들이나 측근들에게 야 김문기가 누구였냐? 그때 같이 골프 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 그분이었어? 라고 생각이 날 법도 한데 계속 이제 부인했단 말이에요.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징역 2년으로 가는. 그렇죠. 처음은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4번씩 계속 네. 의도적 거짓말을 하느냐. 근데 저도 그게 이제 법조계 뭐 해석인데. 예. 국토부에서 뭐 공문을 공문, 보내서 예, 외압. 협박. 협박. 그 표현한 건 저는 사실은 아까 그 오늘 아니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구약 성경 모른다 외웠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을 하다 보면 그런 단어가 불쑥 나올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뭐 그런 식으로 과장된 표현을 하다 보면 잘못된 실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건 완전히 죄질이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근데 봅니다. 그건 안다에 모른다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봤는데 얼굴은 기억나요. 그런데 얼굴은 기억나고 있는데 뭐 명확하게 내가 그분에 대한 상은 안 가지고 있어요. 아냐, 그럼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인터뷰 갔는데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이 뭐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정합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맥락으로 모른다고 처음에 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안다 보다 사실 정확한 표현은 잘은 모른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근데 그냥 모른다라고 했으면은 이건 뭐 물론 알잖아. 근데 아니 뭐 얼굴 좀 몇 번 봤다고 내가 그 사람 알았다고 할 수 있어? 나 솔직히 그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름도 기억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나는 아이유 콘서트를 한 5번 갔는데 그때마다 나는 아이유를 좋아하고 앞에서 맨 앞줄에서 열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이유를 잘하는데 아이유는 내가 5번 와서 맨 앞줄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중년의 아저씨를 기억할 수 있을지 안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다른 거죠. 다른 건데 그다음에 이제 성남시장 시절은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도지사가 된 다음에 대선 후보 나와서 방송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본인 말로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그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도지사가 됐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계속 방송 인터뷰하고 TV 토론 나와서 자기가 도지사 이유는 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다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모른다라고 계속 해버리니.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당연히 안다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 이야기 해놓고 네. 성남시장 때 몰랐는데 지금은 압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모른다로 계속 일관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검찰에서 좀 가좀 세게 최대한 때렸다. 때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판사가 이제 11월 15일인가요? 15일. 예. 1심 선고날 이제 결정하실 사안이고 다만 이제 그 후폭풍, 정치적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검찰의 구형이 기본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설령 1심 선고에서 뭐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가 나온다 해도 이재명 대표를 어차피 처음부터 검찰이 노리고선 이런 몰이 수사를 했고 이런 기소를 했고 이런 구형을 때렸으니까 우리 흔들리지 말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기류인지 아니면 뭔가 거기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지금 의원 배지도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흔들릴 수 있으니 빨리 차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기류가 좀 생겨날 수 있는 건지. 저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형량에서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올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예를 2년씩 구형을 했는데도 검찰이. 그건 이제 검찰이 저는 2년 구형한 건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너 죽어봐라 요거 하나 그러면서 이제 판사를 압박하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님한테 대통령님 제가 최고형 때렸습니다 요거예요. 검찰을 잘 보이려고 하는. 근데 거기 검찰 때문에. 구형량에 대한 판사의 판결이 일정한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징역 2년을 때렸을 때 무죄를 내리면 모를까 유죄 판결인데 100만 원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나도 지금 그런 마음에서 여쭤본 거죠.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구형이 이례적이잖아요. 그럼 판사가 검찰이라는 건 재판의 한 당사자일 뿐인데
여기에 귀속되는 거는 논리상 글쎄요. 안 맞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찰의 구형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판사는 이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도 친형 강제 입원 관련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맞아요. 유포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나왔잖아요. 그때 대법원 판결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방송 토론 등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완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똑같죠.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나 국감에서 얘기를 할 때 정확한 워딩으로 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 사실은 어떤 마음속에 내가 안다 모른다는 건 내 마음속의 문제인데 인지적인 그렇죠.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의 피선거권을 잃게 만든다? 이거는 제가 사법부가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투표권에 대한 침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려하면 그것도 법원에서 판결 내리시는 판사님의 그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그 판사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이 구형하고 이제 그 공소 내용을 보겠죠. 보고 자기가 이제 양형을 하는 건데 저는 그 판사께서 만약에 그런 제1야당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건 부담 때문에 이 양형을 한다는 건 제가 문제가 있고 저는 그 100만 원 이상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이게 2심, 3심까지 가서 이제 내년쯤이면 되게 대법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이제 대선이 있기 전에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저는 민주당의 플랜 B가 어떻게 작동할 거냐 저는 준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처음에는 제가 이재명 대표가 날아가면 오히려 저기 이제 온건한 민주당의 진보 인사 또 이제 좀 합리적인 사람이 올라오면 우리 당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날아가면 거기를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이 올라오면 이제 더 큰 저는 그 민주당의 그 일국 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실제로 제가 듣기로도 간혹 그 플랜 B, 그러니까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는 그런 좀 비합리적인 인사들이 많다고 들어서 크게 걱정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합리적인 인사들도 있어요. 김부겸 근데 뭐. 거기에는 감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미 강성 팬덤들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팬덤이 장악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팬덤이 있죠, 분명히. 디지털 위원장도 했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선 주자로 물론 본인은 하겠지만 대선 주자로 확 올라가기는 아직 쉽지 알겠습니다. 않아요. 정치는 그거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올라갈지 예측이 민주당이 불가하니까. 그 다음 포스트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는 진짜 그 변수입니다. 근데 이제 김규식 교수님이 여러 방송에 나가시잖아요. 정청래를 눈여겨봐야 된다. 계속하면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청래 의원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어디 가서 또 땅 파고 홍매하시는지 그렇죠. 봐야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오늘 지금 우리 지금 방송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총재가 된 사람이 이제 일본 총리가 되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네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죠. 예, 이분이 215표를 얻어서 이제 자민당 총재가 됐는데 전 잘 몰라요, 이분. 뭐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일본 대사를 하고 돌아온 윤덕민 전 대사한테 들었는데요. 제일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측 합리적이다. 가능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정치인이었고 두루두루 내각의 모든 요직을 거쳤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이 조직도 많이 이끌어봐서 이시바 이 전 자민당 간사장이 된 것이 한일 관계는 가장 흔들림 없는 저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건 저는 정말 왜냐하면 지금 고이즈미는 결선 투표 탈락을 했지만 예. 끝까지 결선 투표 갔던 이 다카이치 사나의 이 여성분은 아니 극우거든요. 예. 그래서 극우라는 걸 또 서슴지 않고 자랑하는 분이어서 그분이 됐으면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카이치 전 그 경제안보 담당상은 뭐 내가 총리가 돼도 여전히 뭐 저기 그 공무를 바치겠다. 뭐 그렇게 야스쿠니 계속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로서 보면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이제 된 게 오히려 좀 좋을 수 있어요. 내년이 한일 수교 관계 60년인데 뭐 최근에 뭐 7광구 대륙붕부터 시작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좀 나오는데 뭐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래도 좀 한시름을 좀 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치도 이게 뭐 개파 정치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양쪽의 극단적 세력보다는 합리적인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주류로서 정치권을 좀 장악해 가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북한에 이제 뭐 핵을 또 IAEA 쪽에 이제서 뭐 어떻게 핵 보유를 인정했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외교 안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랑 좀 대화가 가능한 그런 분, 또 이제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어떤 미래적인 관계가 계속 이렇게 삐걱거리는 그런 분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시바 전 간사장이 저도 뭐 모르지만 이분이 근데 이제 일본 언론들의 평가를 보면 경륜이 많고 온화하고 물론 보수예요. 이분도 보수고 약간의 좀 더 그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그 뭐 군사적으로나 이런 걸 좀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지금 결선에 올라갔었던 그 전 경제상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극우적 시각이 되게 컸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저 강성으로 가는 게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본다면 그분이 됐다면 윤석열 정부가 훨씬 피곤해졌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친한 척을 해야 되는데 저기는 그냥 시사참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참 난감했을 텐데 윤석열 정부에는 최근에 있는 일 중에 가장 유일하게 그나마 괜찮은 환경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일본 총리가 누가 되느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곧 이제 올 미국의 그렇죠. 대선에서 네. 트럼프가 될 경우에 또 우리한테 국방비나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부담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또 한동훈 대표도 설득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갈지 안 감옥 갈지 그것도 눈여겨봐야 되고 참 갈 길이 멉니다. 국감이 이제 코앞이고.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설득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두 분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대통령실 대변인이 된 것 같아서 이거 약간 그러네요. 하여튼 뭐 제가 두 분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용산의 그렇죠.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네, 드려본 좋은 거고, 대변인. 예, 저는 뭐 대통령실 대변인이 아닙니다. 예, 물론 한동훈 대표의 대변인도 아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형호설렁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